UN인데 언제 만들어졌다고 했냐면 1945년에 만들어졌다. 이것도 아셔야죠. 이때 창설되었다. 여기에 주요 기구가 A. 총회가 있었습니다. 뭐 요 내용 정리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기 노트를 쭉 보시면 총회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고 의결 기구인데 최고 의결 기구이지만 형식적 최고 의결 기구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여기 총회에서의 표결 방식은요, 한 나라한테 한 표를 주고, 아까 정리했죠. 그 한 나라한테 한 표를 주는데 그게 영토가 넓든 좁든 인구가 많든 작든 역사가 오래됐든 아니든 등등 한 나라한테 한 표를 주고 그 한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표결 방식을 보니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아까 맥을 하나 잡았고요. 두 번째 B. 여기 안전보장이사회가 있어요. 줄여서 적을게요. 안보리. 안전보장이사회에 이사국이 총 15개인데 이 15개 이사국은 5개의 상임이사국, 나머지 10개의 비상임이사국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상임이사국은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뭔가 주기적으로 선출되는 자리가 아니라고 했어요. 밑에 있는 비상임이사국은 2년마다 한 번씩 선출이 됩니다. 근데 2년마다 한 번씩이라고 하면 10개가 통째로 이렇게 탁탁 바뀌는 게 아니고요. 10개 국가 중에 5개 바뀌고 5개 바뀌고 5개 바뀌고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여기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실질적 거부권을 갖는다고 했죠.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만장일치제라서가 아니고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모든 상임이사국의 찬성을 포함한 9개국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므로 그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라도 거부를 하게 되면 비록 14국가가 찬성해도 부결된다고도 말씀을 드렸고 이런 안전보장이사회가 말 그대로 국제평화에 1차적인 책임을 진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선 이걸 좀 더 설명을 해볼까 해요. 그 전에 완강 코드였는데 국제사법재판소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적이 서로 다른 15명의 재판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재판관들을 선출하는 힘은 총회도 갖고 안전보장이사회도 갖는다고 했어요. 그때 국제사법재판소가 뭐 하는 곳인가요? 그러면 국가 간 분쟁 해결한다 그랬죠? 그렇죠. 이러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국가 간 분쟁 해결? 그래? 뭐 어떻게 해결하지? 그렇죠. 국제법을 통해서. 다음 국가 간의 분쟁 해결이니까 뭐 개인 간 분쟁과 뭐 기업 간의 분쟁 이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지 않고 또 하나 범죄인을 처벌하는 것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하지는 않는다. 국적이 서로 다른 재판관으로 구성하게 한 건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구나. 그리고 이 국제사법재판소는 강제적 관할권을 갖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 강제적 관할권이 없다는 건 임의적 관할권만 있다라고 뒤집어 출제하기도 하고요. 이건 분쟁 당사국 모두가 재판을 신청해야 재판이 열리는 게 원칙이다. 그러면 누가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거냐? UN 회원국만 신청할 수 있냐? 그건 아니고 비회원국도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그래요. 쭉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번에 잡아드리고 싶은 게 여기란 말이에요. 국제법. 그러니까 국제사법재판소가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할 때 국제법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데 그럼 그런 국제법에 뭐가 있냐? 그러네요. 조약이 있습니다. 조약. 그 다음 B. 국제관습법이 있었어요. 따로 적을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전에 판서된 내용을 선생님이 맥락만 잡아드리는 거니까 판서된 내용 확인을 하는데 그 당시에 완강 코드가 뭐였냐? 기억납니까? 이 국제법 파트에서 완강 코드가 국제관습법과 법의 일반 원칙의 사례를 정리한다 였어요. 사례 정리. 그러니까 떠오를지 모르겠네요. 국제관습법의 사례가 뭐가 있죠? 외교관의 면책특권, 국내 문제 불간섭의 원칙, 혹은 내정 불간섭의 원칙, 또 포로의 인도적 처우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갔었고요. 법의 일반 원칙은요.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손해배상의 원칙 이런 게 여기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B와 C를 구분할 때는 사례 중심으로 구분을 해보자 해서 완강 코드가 사례 중심으로 제시되었던 거고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번엔 A랑 B를 비교할 때는
특징 중심으로 비교해보자 였잖아요. 어떤 특징이 있었죠? 선생님, 조약은 성문, 기본적으로 문서로 된 합의고요. 국제관세법은 불문. 그러니까 이쪽은 어떤 절차라는 걸 거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헌법상 조약 체결과 비준권은 대통령에게, 그리고 중요한 조약에 대해서는 국회가 동의권을 갖죠. 그런데 밑에 있는 국제관세법은요, 절차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국제관세법이 뭐 법에 뭐 수용되기 위해서는 뭐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고, 국회가 뭐 국제관세법을 뭐 동의하고, 대통령이 국제관세법을 뭐 체결하며 비준한다, 이런 선택지들은 다 틀린 선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는 조약이니까 체결 당사국만 구속한다고 했죠. 이쪽은요, 포괄적 구속력을 갖는다. 이 포괄적 구속력이라는 건 무슨 뜻이었냐면, 국제사회 행위 주체들이 모두 따라야 한다라는 뜻이었고요. 위에는요, 쉽게 말해서 친구들끼리 약속을 하게 되면 우리 주말에 영화 보러 갈까? 그래, 몇 시까지 만나기로 하자, 약속을 했죠. 그럼 몇 시까지 어디 극장 앞에 모이려는 사람들은 약속한 사람들만 모이면 되잖아요. 자기네 3명이서 약속해놓고서 자기 반 30명한테 다 이걸, 야, 너 그때 왜 안 왔어? 무슨 소리야? 우리 영화 보기로 약속했는데? 누가? 우리 3명이. 그럼 너희들이 약속한 거니까 그거 니네가 보는 거지, 왜 니네 약속한 거 가지고 나머지 27명한테 다 그걸 강제하냐. 그리고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쪽은 포괄적 구속력이 있다, 위에는 체결 당사국만 구속한다. 이 두 개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비교할 때 쓰는 소스가 절차 쪽이 조금 디테일해지면 좋겠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체결, 비준권 대통령, 그리고 동의권 국회. 자, 이 내용을 이번 강의 완강 코드로 제시할까 합니다. 보여주세요. 띠링. 조약과 국제관세법의 특징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 전엔 뭐였다고요? 국제관세법과 법의 일반 원칙의 사례인데, 여기에는 이 중심으로 출제하고요, 밑에 B와 C는 사례 중심으로 출제합니다. 이건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압니다. 그럼 이게 다예요, 여러분. 근데 좀 더 깊이 있게 간다라고 하면, 그 전에 다 해드렸던 건데, 조약을 체결할 때 두 주체가 체결하게 되면 양자조약, 세 주체 이상이 체결하게 되면 다자조약. 그러면 둘이 체결할 때, 혹은 뭐 셋이 체결할 때, 잘 생각해 보시면 꼭 국가끼리만 체결해야 되는 건 아니죠. 무슨 말이냐?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도 체결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이 조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아마 가장 힘든 선지일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국가와 국가끼리, 혹은 뭐 국가와 국제기구, 혹은 또 뭐 국제기구 간에 조약을 체결할 때는 여기 성문이라고 나오죠, 성문. 그러니까 문서의 합의니까 두 주체끼리 체결할 때 그 둘 사이에서는 분명 어떤 뭐 문서가 오고 가거나, 혹은 그 문서가 만들어지기 전에 뭐 누군가, 뭐 대통령이든 뭐 국가 원수든 간에 그 전권 위임을 받은 누군가 가서 막 협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자유롭게 무역해 볼까? 그럼 어떤 내용을 담아서 무역할까? 관세는 어떻게 하며? 잠깐만, 이게 바로 관세를 철폐할 수 없으니까 점진적으로 할까? 1년 뒤, 3년 뒤, 5년 뒤 좀 나눠서 할까?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넣는 건 대통령이 직접 가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전권 위임을 받은 위원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로 막 깊어지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내용이. 근데 여러분, 깊어질 때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깊어지는 것 때문에 더 중요한 큰 틀에서 비교하는 게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이제 수능까지 생각한다고 했죠. 여러분, 여기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히려 A랑 B를 비교시키는 큰 틀에서 뭔가를 놓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것도 해볼까요? 이 국제법을 막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면 나눌수록 뭐가 안 보이느냐? 국제법과 비교한 국내법의 특징이 또 안 보여요. 이런 식으로. 정리. 국내법은 국회라는 입법기관이 있죠. 법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걸 집행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중앙행정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법기관, 법원도 있잖아요.
법원은 어느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갖냐? 이 국제법과 비교한 이 국내 법원은요. 예를 들어 민사소송이다.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 소송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내 재판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안에서 하는 그런 재판과 성격이 다르죠. 그 다음 거기서 만약에 손해배상 하시오, 돈을 갚으시오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한 개인이 안 갚는다고 쳐봐요. 우리나라 국내 법원에서. 그러면 뭐 여기까지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없는 교육과정이긴 하지만 아니 손해배상을 하세요. 판결을 내렸는데 손해배상을 안 해요. 그러면 손해배상 하도록 강제적인 힘을 발동할 수 있어요. 강제 집행하세요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행정부에서 진짜 강제 집행을 해서라도 손해배상과 뭐 혹은 빌린 돈을 갚도록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의 한계 중에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판결이 가지는 구속력의 미약함이랄까? 이렇게. 그럼 왜 그런 거냐? 아니 국제사법재판소가 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 미이행 국가에 강제적으로 뭔가 직접적인 제재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개념이죠. 직접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런 개념을 정리했던 겁니다. 그거는 유엔 자체가 세계정부, 단일화된 세계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면 지금 1번 했죠, 3번 했죠, 6번까지 되어 있거든요. 이제 우리 다음 강에 넘어가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큰 틀에서만 하고 있으니까 국제정치사, 국제행위 주체, 그리고 외교까지 정리하면 딱 되겠죠. 그 내용 정리를 하고 나서 드디어 우리는 대단원 종합문제 풀이까지 다음 강에 준비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았고요. 다음 강에서 또 웃는 얼굴로 만나죠. 투적이었습니다. 안녕!